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의작에 잘 된 제약회사 좀 과제가 아니고 조금만 건강식품, 조금만 의료기 이런 데서는 증례기에서다가 신원 정보를 넣어줬습니다. 샘플을 보여드리는데 이런 거죠. 이름을 그대로 적으면 안 되죠. 초성이나 이니셜로 적으셔야 되고, 주민등록번호 적으시면 안 되고, 생년월일 정도로만 낮추셔야 되고요. 차트 번호 많이 적으시는데, 차트 번호 이거 코드화된 정보 아니냐지만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대략 3주 인원이 한 4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차트 번호 가지고 그게 누군지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반 이상이 됩니다. 아마 90대 동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차트 번호는 병록 번호는 코드화된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연락처 같은 거나 주소용 놓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증례기록서는 홀로 존재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아까 위번조 얘기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례기록서는 근거 문서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 근거 문서라는 건 우리가 차트나 검사 결과지 이런 데서 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나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제약회사에서 무슨 증례 데이터를 모아달라고 해서 돈을 1억을 주고 20명을 모아달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잘 된 체계가 아니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죠. 내내 놀다가 맨 마지막 날 20명을 갑자기 만들어내죠. 증명기록서 데이터 채워가지고 만들어내죠. 근데 제약회사 이렇게 가볼까요? 그렇게 만들어도 허용해주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증례기록서는 제약회사 모니터링 왔을 때 근거 문서인 차트나 검사 결과지 가지고 대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례기록서는 일종의 카피 정보입니다. 원 정보는 다 차트나 근거 문서인 검사 결과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CRF에 정보가 있는데 근거 문서의 정보가 없으면 그거는 위조된 정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입증할 수는 없는 정보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생님들 연구하실 때는 근거 문서의 차트나 검사 결과지 있는 정보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또 드물게 증례기록서를 잊어버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연구가 단합이 시켰다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겠지만 사실은 근거 문서에 데려왔으면 아무 문제 없죠. 다시 그래서 시간을 차트 뒤져가고 다시 다 채워놓을 수 있으니까 그게 근거 문서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근거 문서 갖고 오려면 아까 너 말대로 그냥 하면은 신원정보를 다 떼어버렸는데 어떻게 기록해? 라는 문제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피험자 시별 코드지라는 걸 구비하셔가지고 왼쪽에다가는 차트, 오른쪽에는 CRF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A002의 홍길동이니까 이쪽에다 데이터 넣어야지 이렇게 넣는 방법을 취하셔야죠. 이렇게 하면은 피험자 시별 코드지를 활용하실 때면은 그 데이터에서 누군지 신원을 추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구 진입이 굉장히 축소되고요. 훨씬 더 개인정보 보호가 잘 강화될 겁니다. 저희 병원에서 증례기록서 관련 팁에서는 개인정보, 게시가 관한 정보들 갖다가 이름 쓰시는 분도 많고요. IRBC 같은 계속 걸러내는 분들인데요. 특히나 ECRF를 요즘에 많이 씁니다. ECRF를 많이 쓰는데 잘 만든 ECRF는 CRF와 거의 동일하지만 그냥 어설프게 만든 ECRF는 페이퍼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못합니다. 수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오버래핑 되는 그런 기능들이 생기죠.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가 어떻게 누가 바꾸는지 이런 것들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따로 그런 노트 파일을 남길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동의서가 있고요. 동의서 관련 팁으로는 다기간 연구도 많이 하시죠. 다기간 연구 많이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의서 고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다기간 연구라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만약 제약회사 직원이 이렇게 하면 다 거짓말이죠. 동의서는 각 기관마다 다 고유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단 연구계획서를 흔들지 않는 한 연구계획서는 하나로 써있는 게 맞죠. 다 기관이 당연히. 그런데 동의서는 각 기관마다 다르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IRB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연구계획서를 흔드는 건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외국에서 외적의 제약회사에서 인상시험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한글로 번역시키다 보니까 연구자도 검토 안 하고 제약회사도 검토 안 해서 막 아주 번역의 질이 번역기 수준으로 돌린 것 같은 아주 이상한 수준의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가령 본 임상시험에 관할 법원은 영국 어디로 한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경우는 영국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한 번쯤 이렇게 걸러주고 내시는 게 좋고요. 적절한 표현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치료라는 말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본 치료는 저거 해서 한다 이렇게 쓰시는 거고 환자는 또 그 말도 많고요.
혜택이란 말도 많습니다. 혜택에서 많이 쓰는 말이 또 시험약물과 각종 검사를 무상으로 해줍니다. 혜택 했는데 일단은 그런 건 혜택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당뇨 환자에 대한 신약 임상시험에서 그 혈당 검사를 해주는 게 혜택일까요? 그거는 당뇨약을 줘서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 혈당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혜택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혜택이라고 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밖에 뭐 임상시험자 자료이나 안전성 정보, 그다음에 보상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하는데요. 보상은 이제 뭐 교통비나 10대 선물 같은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피험자 그 손상에 대한 보험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피험자 모집 서류 뭐 이런 것들도 내셔야 되고요. 이해상충 계약서 같은 것도 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 책임자 책임이 경력이 되는 건데 최근 IRB에서 많이 강화돼서 이제 GCP나 연구윤리 교육을 받은 걸 갖다가 입증하라고 할 겁니다. 아마 고신대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가 2주 전인가 고신대에 계신 임상인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부산에서 그걸 받았는데 저희 병원에서 아마 근무하시다 가신 분인데 우리 병원에 있었을 때 받았던 GCP 교육 자료를 갖다 좀 줬으면 좋겠다 이쪽에서 요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딜 가서도 이제는 다 그걸 요구하신 거라서 이런 교육들을 계속 많이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내신 서류들은 IRB에서 검토를 하는데요. 정식 심사라는 것과 신속 심사라는 걸 가지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요구해서 제가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이거 되게 급하거든. 빨리 심의해줘. 다음 주에 할 수 있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신속 심사거리면 뭐 빨리 해주실지 모르지만 정심사거리면은 위원들 소집하고 모으게 되는데 선생님 과제 하나 때문에 위원들 갖다가 지금도 이렇게 이런 자료를 마련하기 힘든데 위원들 갖다가 다 뭐 내일 모레 오후 1시에 회의실에 다 모여있어요. 안 오시면 큰일 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오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스케줄을 선생님들이 미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심사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피험자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 연구를 승인할 거냐 말 거냐 중요한 내용들이라든지 아주 메이저 체인지 변경이라든지 것도 있으면 이런 과학계, 비과학계, 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팅을 통해서 결정하라는 거고요. 신속심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하라고 하면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 1년에 한 16,000건의 각종 신청 보고 자료를 주는데 그걸 정신서라면은 원내에 있는 MD사에 다 동원해도 처리 못합니다. 매일매일 그 일만 해도 진료 보셔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피험자 보호에 별거 아니고 일단 뭐 모니터가 A에서 B로 변경됐다. 뭐 연구비가 500만원에서 600만원 변경됐다. 그런 걸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검토할 만한 피험자의 권리에 대한 사항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IRB에서 보는 게 굉장히 난해하고 굉장히 고차원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심플합니다. 연구 목적이 가치가 있는지 보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 동의서 내용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봐서 리스크 앤 베네핏을 평가합니다. 리스크 앤 베네핏은 연구에 대한 리스크 앤 베네핏이 아니고요. 피험자에 대한 리스크 앤 베네핏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한테는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이득이 있을까를 갖다 밸런싱해서 당연히 베네핏이 더 크다고 생각할 때 IRB가 승인해주죠. 연구자 선생님의 말처럼 이 연구는 얼마만큼 입증됐을 때 부가가치나 파생력이 큰 거냐를 가지고 생겨주는 게 아니고요. 피험자에 대한 밸런싱만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랬는데 그거하고 전혀 전혀 관계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또 위험과 이득도 연구자하고 IRB하고 이해하고 좀 다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위험은 뭐 비슷하게 생각하죠. 발생하는 비율이나 위해 정도를 가지고 하겠죠. 이 시험에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한다는데 사망이 뭐 10억분의 1이면 뭐 IRB에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겠죠. 근데 이득이 약간 좀 다른데요. IRB에서 보는 이득은 치료의 이익이나 진단의 이익 같이 어떤 피험자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는 것 같다 이득이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 해서 추가된 검사나 진료, 사례비, 교통비 이런 것들은 이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득이라고 여전히 마음에 들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IRB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심의할 때 이제 재밌는 케이스가 뭐냐면 지방 조직을 8주에다 놓고 8주 동안 냅두면은 이게 흡수될 건가 말 건가를 보는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2주 동안, 8주 동안 갖고 있는 동안에 한 80만 원 정도 주겠다라고 이제 사례, 교통비미 사례 그렇게 제시가 됐는데, 어떤 아이들이 8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뭐 지방 어떻게 8주 동안 뭐 기도 안 되면 이게 뭐 종양이 되거나 좀 이상해지면 안 되나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80만 원 너무 많이 받아, 40만 원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득이 되면은 IRB는 피험자의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기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을 더 좋아할 거거든요. 그럼 좋지 않아요. 100만 원, 200만 원 피험자가 되면 피험자의 이득이 우리가 추구하는 선과 같으니까. 하지만 저희가 금액을 높여놓거나 이게 이득이 되거나 하게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 임상시험 자체가 매매행위로 바뀌거나, 아니면 피험자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절대로 IRB 리뷰할 때는 이런 금전적인 혜택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이득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험자가 그렇게 이득으로 느낀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피험자가 이득으로 느끼죠. 왜냐면 생동시험하면 대학생들이 돈을 주니 가는 거지, 내 한번 바쳐가지고 인류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학생은 이따면 제가 정신감독 한번 의뢰해보고 싶어요. 심사 결과 통지는 뭐 보신 것처럼 다 받으신 것 같고요. 중간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중간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그냥 처음에 승인서만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잘 안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서 잘 하셔야만이 피험자 보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갑자기 이런 데 오셔서 퀴즈까지 받으면 굉장히 황당하실 텐데요. 아셔야 될 만한 몇 가지 케이스 갖다가 제가 퀴즈를 넣은 거니까 제가 뭐 답을 갖다가 이렇게 미리 가르쳐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많이 보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약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약물 X가 우울증 치료제를 사용되는 약물인데요. 문헌상에 봤더니 이게 그 ADHD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설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주치의가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차도가 없는데, 그 환자가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신문에서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치료해주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치의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본인도 찾아봤더니 문화원도 해봤더니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어요. 하고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건가? 첫 번째, 식약청 승인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IRB 승인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 그냥 치료해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 하면 선택 2로 하시는데요. 선택 2가 아니고 선택 3입니다. 왜냐? 저건 아까 제가 진료와 연구에서 진료입니다. 임상의로서 본인이 처방권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거고, 그 처방이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 수가 반영이 잘 안 될 가능성이 크겠죠. 뭐 비급여 처리를 하든지 뭐 그런 부분이겠지만, 본인도 의사로서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될 부분인 거죠. 연구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개별 치료 행위였기 때문에 3번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닥터박이 똑같은 약물인 것 같습니다. 약물 X로 여러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그 환자들은 ADHD 증상이 개선됐고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수의 환자들에서 ADHD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계획해서 약물 X를 생산하고 있는 제약회사에 전화해서 연구비를 좀 다오. 이거 적응증 추가를 내가 추진해주겠다. 그럼 너네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궁금해서 이제 IRB 사무실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IRB 사무실에서 선택이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시판돼서 사용 중인 약물이니까 X는 IRB나 식약청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답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사용 중인 약물이지만 실험적인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미 알려진 게 아니니까, 확인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IRB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뭐 시판 허가된 거니까 식약청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허가 정증을 벗어나니까 식약청으로도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이미 원내에서 처방돼서 쓰고 있는 거니까 원내에서 IRB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건 치료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는 둘 다 받아라. 답은 4번입니다. 아까 이거는 조건이죠. 연구입니다. 연구고 적응증을 추가하기 위한 행위는 일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일단 적응증 추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허가된 적응증 외에 사용하는 건 다 식약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4번에 해당하는 거죠.
비슷한 문제는 이제 함정 있는 문제입니다. 약물 Y는 폐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문헌상에 따르면 전이성 재발성 대장암 진단받은 환자들에게도 생존 기간이 연장되는 사례들이 보고됐어요. 그래서 주치의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생산하고 제약회사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약회사는 대규모로 할 지금 관심은 없고 약은